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나저나 이거 통일교는 어떻게 보세요? 통일교 문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갈 거라고 보세요, 김준일 평론가? 위기죠. 위기고 저는 일단은 민중기 특검을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민중기 특검이 무슨 생각으로 이거를 홀딩해놨는지는 모르겠으나 올해 8월달에 윤영호가 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윤영호는 어쨌든 통일교한테 사실상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참 어머니 한학자를 배신하고 통일교 사람들이 보기에는 얘는 지가 살라고 다 떠넘기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윤영호는 와가지고 최대한 이제 수사에 협조해가지고 본인이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저거 얘기 뭐 아는 거를 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민감한 거기는 하더라도 만약에 이게 특검이 수사할 게 아니라고 한다라면 판단했다라면은 이거 지금 내사만 된 거고 이게 입건도 안 된 거예요. 네. 이첩을 했어야죠. 근데 지금 오히려 들고 있다가 이게 더 일파만파 커지고 이재명 정권에 지금 부담이 되고 있잖아요. 네.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뭐가 됐든 이거는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고 저는 이 문제는 이제 항상 신중하게 보는데 좀 지켜봐야 된다 수사 결과를. 예, 수사 결과를. 근데 그냥 상식적으로 만난 것만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은 이게 그러니까 두 축이에요. 하나는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일 하나하고 하나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들한테 줄을 대려고 했던 건데 그게 한쪽에는 권성동을 통해서 윤석열로 간 그렇죠. 거잖아요. 다이렉트로. 그쪽은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미 잔잔바리들을 더 이상 만날 필요가 없는 거야. 당의 핵심인 권성동과 윤석열, 김건희 잡으면은 뭐 없어. 통일교 입장에서. 통일교 입장에서는 예. 끝난 거지 거기는. 예. 그러니까 심각한 이제 청탁 뭐 ODA, 캄보디아 ODA 늘려달라 막 이런 게 왔다 갔다 하고 그쵸. 이제 그 뇌물도. 선물 뇌물이 왔다 갔다 한 거잖아요. 근데 문재인 정부 때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이제 정부 들어서에도 문재인 정부 그러니까 이 대선 후보는 잘 선이 안 닿으니까 여기저기 찔러본 정황은 많은 거예요. 그게 그렇죠. 이제 예. 이종석 이제 국정원장이라든지 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라든지 이런 분들 야인 시절이든 네, 뭐가 했든 예. 이제 그런 정황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난 거 가지고 이거를 다 유죄를 할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문제는 돈을 받았는지. 그래서 전재수 장관이 잘 믿어지지는 않는데 윤영호가 그렇다고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거를 허무맹랑하게 지어냈을 가능성도 높지는 않다. 네. 그러니까 접촉이 있었던 거는 맞는 것 같고 그거는 수사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전재수 장관은 허무맹랑한 얘기고 장관직 벗어 던지고 자기가 이거 걸고 진실 규명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오늘 아침 귀국해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정동영 장관은 천정궁에 간 거는 맞지만 돈을 받은 사실은 없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임종성 전 의원이죠. 천정궁에 초대를 받긴 했는데 본인 거절했고 이것은 물타기 시도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의 나경원 의원, 그다음에 김규환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이제 뉴스토마토의 단독 보도로 나왔고 조선비즈에서 이종석 국정원장, SBS는 천정궁에 가가지고 한학자 총재한테 경배. 예수님만 경배한 줄 알았더니 한학자 총재한테 경배한 여야 정치인이 최소 16명이다라는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정치권 내부에서는 이거 통일교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뭐 아시겠지만 통일교뿐만 아니라 약간 그러니까 뭐 종교 단체 우리나라는 종교 분리가 잘 안 돼 있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대표적으로는. 그리고 이렇게 약간 이단 논란에 시비거나 약간 소수 교파라고 하는 데는 더 정치권에 적극적이거든요. 저도 뭐 어디 가서 정치를 하려면 그 지역에서 좀 세가 있는 그런 그 종교 집단들이 많이 접근을 해요. 어디나 우리나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또 거의 표가 많으니까. 중요한 거는 또 당에 가입했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종교 그렇죠. 관계자들이. 왜냐하면 아마 이게 양쪽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영향력이 있다. 왜냐하면 각 정당이 정당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당원들이 보면 뭐 자기가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뭔가 이해관계 때문에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대표적인 데가 이런 데예요. 이런 데들인데 예. 사실은 이제 지금 뭐 특검 저도 약간 큰일이네. 그 당시 바로 이첩을 했으면 좋았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기존에도 보면은 특검은 거의 끝난 다음에 이첩을 해왔거든요. 그다음에 이게 비판하는 게 두 가지 점이 있잖아요. 하나는 이제 민주당 인사들인 게 봐준 거 아니냐. 근데 이제 뭐 나경원 의원이나 아니나 다른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네. 수사 대상이 아닌 건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특검법상. 그래서 특검법상. 특검법이 15개, 16가지가 있는데 15개까지는 거의 다 뭐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 건진법사 쭉 관련된 네. 거고 마지막에 이제 관련 사건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 관련 사건도 그래도 뭐 공범이거나 이런 그렇죠. 뭔가 있어요. 예.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나경원이나 아니면 아까 전 의원 같은 경우도 네. 수사 대상이 아니니까 당연히 수사를 안 했겠죠. 네. 그다음에 이 공소시효 얘기하는데 전재수 의원이 이게
정치자금법은 18년이니까 이제 뭐 7년이니까 네. 이게 근데 그 이분 진술에 의해더라도 그 뭐 한일 해저 터널이면 이게 이제 뇌물로 넘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뇌물 가면 뭐 10년, 15년 되니까. 어. 그다음에 뒤에 이게 2018년만 했다는 게 아니라 2018년부터 2020년까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공소시효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여기도 법률가들이 있어서 네. 뭐 공소시효 뭐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 이런 건 내가 보기에 아닌 것 같고 말씀처럼 근데 아마 이거는 뭐 여야 공이 그다음에 대선 때는 당연히 아시겠지만 대선 주자들하고 어떻게든 연결해서 뭔가 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런 데서는 아마 정치권 굉장히 이 통일구가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뭐 형제간에 다 이렇게 돌아가신 그렇죠. 다음에 형제 네. 돈도 많기 때문에 네. 그 전에는 이제 딱 이제 한 사람이 있으니까 문선명. 쫙 되는데 네. 이게 쫙 쪼개졌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각자 다 할 거란 말이에요. 엄마하고 뭐 아들하고 지금 싸우는 관계. 그럼요. 여기 뭐 여의도 저기 여의도, 빌딩도 빌딩도 있고 있고. 몇 개로 나눠졌거든요. 그렇죠. 가지가 파가. 예, 예. 그럼 그 사람들이 다 할 거란 말이에요. 로비를. 그렇죠. 아니 그럴까네요. 지금 이제 자기들이 그치. 주도권을 잡아야 되니까. 지금 그런 관계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오히려 옛날보다 더 많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이제 종교가 정치를 잠식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건데 그런 차원에서 여야 불문하고 엄정 수사하라고 대통령이 어제 입장을 별도로 냈어요. 우리 민주당도 22년 대선할 때 기억해 보시면 마지막 그 경선 때 확 네. 뒤집어졌잖아요. 그 이낙연 이재명 할 때. 네. 그때도 논란이 있었어요. 특정 뭐 어. 어디서 들어온 게 아니냐. 아 종교 집단이. 그렇죠. 근데 그때도 그것도 밝혀지지 못했어요. 아. 밝히지 못했는데 예.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 논란이 되고 그렇죠. 있잖아요. 예. 이게 사실은 양당 모두 안고 있는 문제예요. 그렇다고 일일이 다 그거를 왜냐하면 정당 명부를 뭐 어디 제공해서 이거를 네. 밝혀라 아니면 예. 정당하고 교류해서 니네가 들어왔어 이게 예. 안 되거든요. 예. 거의 다 어찌 보면 개별적으로 입당하는 형식을 취하거든요. 네. 집단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요즘 다 온라인으로 가입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내가 뭐 어느 교파입니다 하지 않는 한 또 몰라요. 근데 약간 그 이제 취약점이 지난번에 특검이 국민의힘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그 찾아낸 것은 전체 22년 10월부터 네. 그 국민의힘에 집단적으로 가입한 게 3,100명이고 그 총선 앞두고는 400명. 그래서 전체 그 3,500명 정도가 그 통일교 교도들이 집단 입당을 해가지고 총선하고 지방선거 앞두고 특히 이제 김기현 선거할 때 뭔가 역할을 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제가 보기에는 그 있죠. 정도밖에 못 밝힌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3,000명 정도면요, 각 우리 지역의 한 지역도 5,000명, 10,000명 정도 되거든요, 당원들이. 예, 당원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전국 선거를 움직이려면 그 정도 갖고 안 돼요. 몇만 명 돼야 돼요. 근데 움직이는 이 세력들 특검이 밝혀낸 게 그 수준이다. 그렇죠. 아마 그 시기라든지 아니면 예. 그때 압수수색할 때도 뭐 당원 명부를 뭐 전부 하느냐 예, 아니면 예. 시기만 하자 이런 문제가 맞아요.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통일교에서 갖고 있는 명부가 또 같냐 틀리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 이상 규모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근데 전체 겹치는 규모나 12만 명 정도 이제 되는 걸로 특검이 이제 특정을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다 그 뭐 정치에 개입하려고 들어온 당원이냐 이거는 또 아닐 수도 있어서. 그러니까 통일교나 신천지나 특히 보수 정당 뭐 민주당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보수 정당에 가입을 해온 이력이 되게 길어요. 그래서 제가 말한 건 뭐냐면은 이미 당원이었을 사람들도 상당히 있어요. 이미. 이미 오래 전에 예. 신천지는 2002년 이때부터 이미 뉴스 보면은 그때부터 당원 가입 논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한나라당 시절이죠. 네, 네. 뭐 그러니까 이미 켜켜이 싸웠을 거고 그 통일교 신자가 이제 120만 명이다 본인들이 주장하는데 좀 뻥입니다. 그 원래 종교인들 인구들 다 합치면은 대한민국 인구보다 많아요. 개신교도 한때 2천만 명 얘기했는데 예. 지금은 한 1,000만 명 정도로 보는 게 이제 근데 개신교가 대한민국에 그 많은 대형 교회들이 있는 개신교가 1,000만 명인데 통일교가 120만 명이다. 근데 이제 본인들이 광을 팔려면은 정치인들한테 야 우리 100만 교도야. 그치. 그리고 막 이제 과장하는 게 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좀 당원 숫자도 실제 저 3,100명보다는 많겠지만은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건 보이고.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연한 말씀을 했지만은 이거는 여야 뭐 가리지 않고 엄정 수사해서 문제가 있으면은 다 쳐내야 된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정권에 부담을 주면 안 되죠. 지금 뭐 개별 의원이나 뭐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거는 확실하게 해야 된다 수사를. 저는 그 김준일 평론가 말씀이 되게 옳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두 번의 시민혁명을 했고 이번 혁명은 망쳐서는 안 된다.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기대가 굉장히 컸지만 그 촛불입법 연대나 이런 게 잘 안 되면서 우리가 원하던 개혁에 크게 다가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뭐 부동산 등의 이슈로 결국엔 정권이 윤석열에게 넘어가서 3년간 또 열심히 고생하다가 비상개혁까지 만났잖아요. 그래서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정부기 때문에
그걸 좀 염두에 둬야 된다. 이게 어떤 정부인지 진짜 국민들의 그 피땀 눈물로 이 만들어진 정권인데 이 정부가 제대로 잘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여기에서 뭐 다른 이슈들 때문에 이 정권이 휘청거려서는 절대 안 된다. 이제 이런 생각들은 갖는 것 같아요. 저는 입법적 해결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헌법에는 정교 분리가 있는데 네. 그거를 실제로 만약에 안 됐을 때 이런 처벌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처벌 규정이 그렇죠.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우리 종교인 과세도 굉장히 힘들었고 맞아요. 종교 그 관련돼서는 여태 사실은 못 하고 있잖아요. 종교인 그렇죠. 과세. 어찌 보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후유증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 어쨌든 그 빈틈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 여야 공이 겪는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그거를 뭐 정당 그렇다고 해서 종교인은 정당 가입이 안 돼. 이건 안 되거든요. 지금 그렇죠. 처벌 규정은 강요해서 입당시킨 경우 이런 경우만 처벌된 경우 있어서 네. 그래서 통일교 분들도 그냥 내가 그냥 알아서 했어요. 이렇게 하면 그게 좀 어려워요. 예. 처벌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다 개인 의사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적 그 사람들도 그럼 뭐 집단적으로 입당했다 해서 처벌되는 규정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어찌 보면 빈틈인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든지 모르겠지만 좀 그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후유증이 없으려면. 우리 법에 빈틈이 많네.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 통일교를 해산한 사례들을 맞아요. 얘기를 하고 네. 있잖아요. 예. 일본에는 종교법인법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해산 사유도 딱 정해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공공의 복리를 저해할 경우에 이렇게 해산할 수 있다. 그래서 일본에서 1호로 해산된 종교가 옴질리교. 네. 예, 그 지하철에서 가스테로 그렇죠, 한 가스테로 1995년에 예. 그리고 통일교는 세 번째예요. 두 번째도 있었고 네. 세 번째 있어서 어. 법에 근거해서 할 수 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종교 법인법이 따로 없어요. 예.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뭐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민법 뭐 38조 이제 법제처장이 얘기했는데 설립 취지에 맞지 않을 종교법인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설립 취지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뭐 법인을 해산할 수 있다. 해산할 수 있다. 지정 해제를 할 수 예. 있다. 뭐 이런 거거든요. 예. 근데 신천지가 예전에 이제 그 방역법 금지 위반으로 맞아요. 서울시에서 이제 그거를 근거로 해가 법인 그 민법 38조를 그거 근거로 해가지고 했는데 소송에서 이겼어요. 신천지가 신천지가 이겼어요. 아. 1심에서는 신천지가 졌고 2심에서는 신천지가 이겨가지고 지금 대법에 계류하고 있어요. 그럼? 끝났을 거예요. 제가 이거 그래서 그러니까 과도하다 한마디로 해산하는 것까지는 과도하다라는 게 그 취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럼 잘못을 통일교도 했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그러니까 100% 소송은 가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예. 법을 아예 이게 만약에 정말로 이런 사회적 문제면은 일본처럼 종교 법인법을 만들든지 차라리. 차라리 이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만주 변호사 아우. 김준일 아니, 입법 얘기 많이 하네. 100% 맞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민법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민법상 재단 설립 허가 취소예요. 허가를 취소하는 거기 때문에 네. 우리 설립할 때는 허가를 받을 때 정관에 정하잖아요. 목적이 네. 쭉 예. 정한단 말이에요. 예. 그거에 일탈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판하면 대부분 뭐 판사들은 대부분 사례가 별로 없으면 이걸 굳이 허가 취소까지 해야 돼? 아. 그냥 뭐 영업 정지라든지 뭐 과징금 매기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따로 법이 없으면 현재 법에서는 이게 해산으로 가도 네. 통일교 해산 못 시킬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면 이거는 이렇게 나올까요? 우리 예산이 뭐 조단위야. 그리고 100만 명이야. 우리 당원가에 그 중에 1000명밖에 안 돼. 100만 명 중에 1000명이고 우리 몇 조 중에 뭐 이거 뭐 1, 2억 이거 한 건데 그게 무슨 우리 그게 근본적으로 뭐 문제가 재단 문제가 돼 이렇게 나오면 아. 들어보니까 뭐 1, 2%밖에 안 되네 이럴 예.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허가 취소는 좀 심하지 않은가 이렇게 갈 수 있어서 예. 별도로 법을 만들지 않는 한 예. 어려운데 예. 또 문제는 이거 있어요. 예. 모든 법은 예. 소급표 금지. 그러니까. 예. 예. 지금 만들어도 과거로는 적용이 안 안 돼. 예. 법이 그래서 어렵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지금 뭐 우리가 미리 초를 확 치는 측면도 있긴 합니다만 이 통일교가 이 법률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걸로 봐야 되겠네요. 아니 신천지 허가 사례를 취소를 아마 검토를 불가- 하고 있을 거예요. 네, 허가 허가 취소 취소. 검토하고 있을 텐데 예, 근데요 사실은 이런 큰 데는 허가 취소해도 예. 따로 또 만들어요. 또 아니 그 이름만 바꿔서 이게 사실은 우리가 통일교를 알고 있지만 네. 이름이 통일교 아니에요. 맞아요. 뭐 무슨 세계 평화 뭘로 돼 가정연합 있잖아요. 천주연합, 천주연합. 했죠. 천주연합 했다가 뭐 여기 무슨 예를 어머니 들어서 뭐. 사무소도 하나만 있으면 네. 우리가 동일성 판단할 때는 주소지가 동일하거나 구성원이 동일해야 네. 되는데
여기 뭐 저기 궁 있는데 거기 말고 딴 데 본사무소 두고 예. 임원 싹 바꾸고 예. 만들면 또 돼요.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오늘 간단치 시종일관 않아요. 좀 허탈하다. 죄송해요. 오랜만에 저는 나와가지고. 이 종교법인법을 만들면은 사실은 이제 소급은 어렵지만은 이게 아직 무슨 해산에 지금 법적으로 착수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 만주 변호사의 얘기였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이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노컷뉴스의 단독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 쿠팡의 박대준 한국법인 대표입니다. 그만뒀어요. 최근에 문제가 그 비밀사무소 만들어진 걸로 논란이 돼서. 그런데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병기 원내대표하고 2시간 반 동안 서울 시내의 한 호텔에서 오찬 회동을 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김준일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아이고 참. 아이고. 예, 오얏나무 아래서 가끔 고쳐지 매지 예. 말라고. 뭐 저기에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무슨 뭐 청탁을 받았거나 뭐 그랬으리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근데 어쨌든 현안에 대해서 저쪽 뭐 저런 기업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저 박대준 대표도 대관 업무하던 분이에요. 저분이 LG하고 네이버에서 대관 업무를 하고 저분이 사장이 됐다라는 거는 우리가 대관을 강화하겠다. 소위 말해서 이제 네. 정치권이나 행정기관에 우리가 로비를 우리 입장도 설명하고 꼭 뭐 저는 나쁜 거라고 보지는 않는데 어쨌든 입장도 설명하고 이런 거를 강화하겠다라는 저분이 있는 거고. 네. 근데 국정감사 앞두고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던 게 퇴직금 안 주려고 취업규칙 맘대로 바꿨다가 그거 문제돼 가지고 쿠팡 그 뭐 수사 들어갔는데 그거 외압 있었다 뭐 그런 거 막 나왔단 때고. 네. 사망자 계속 나오고 뭐 이런 때인데 집권 여당의 다수당이고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만나면은 이게 이 오해를 안 살 수가 없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는 서영교 의원이 문제가 된 적이 한 번 있어요. 네. 서영교 의원이 쿠팡 변협에 있는 변호사를 만났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쿠팡의 대관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그만둔 사람이었죠. 예, 그만둔 사람인데 그만두지 않았다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어쨌든 그 당시에는. 근데 그때 서영교 의원이 만나러 간 것은 변협 회장을 만나러 간 거죠. 맞습니다. 예. 변협 회장과 그 사람이 동석을 했고 그렇죠. 뭐 하여간 그것도 이제 뭐 논란이 벌어지고 맞아요. 성교 의원도 조심해야 되는데 그때 김명기 원내대표가 문자로 보고를 받으면서 맞아요. 이런 내용을 하면서 밑에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었냐면은 부적절 그렇습니다. 이렇게 써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 네. 한때 원내대표 경쟁자였던 사람을 견제한 거냐 아니면은 당내 기강을 잡기 위해 경고를 준 거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본인이 떡만 부부 적절 절절 뭐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 뭐 어떻게 하라고 이거를 진짜 이제, 난감하다 예. 진짜. 그러니까 당시에 그 서영교 의원이 이제 법사위 소속으로 본인이 마크해야 되는 그 협회가 그 대한변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못 만나오다가 대한변협 회장을 만나러 갔는데 그 사람이 배석을 했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몰랐던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끝나고 식당에서 나왔는데 KBS 기자가 기다리고 있다가 쿠팡 사람 왜 만났습니까? 이렇게 돼서 제가 쿠팡을 만났나요? 보니까 그 사람이 이제 쿠팡에 이제 취직했다가 뭐 2주 만인가 그만두고 나온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대단히 부적절하다라고 해서 지적을 받았고 그리고 뭐 기자회견 뭐 억울하다 기자회견을 했는데 지금 드러난 것은 그때 부적절하고 했던 원내대표는 점심까지 먹었다 대표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죄송해요. 처음 나왔는데 민주당 어려운 질문 후보라고. 아니 사실은 이게 아마 지금 저 네. 김병기 원내대표가 보니까 네. 페이스북에 뭐 글을 올리셨어요. 네. 그러나 이제 비공개 아니다. 공개 만남이었다라고 얘기하고 만나는 게 직업이다. 4-5명이 같이 만났다는 얘기하고 그다음에 뭐 일단 7월 달에는 물류센터도 갔었다라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쿠팡이 아시겠지만 대표부터 임원이며 제가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도 쿠팡에 간 분들 많아요. 보좌관 하다 가신 예, 분들도 예. 있고 청와대 있다 간 분들도 있고 맞아요. 이런 분들이 사실은 역할이 국감 때 국회의원들 만나고 뭐 맞아요. 원내 만나는 거거든요. 아마 제일 많을 거예요. 네. 하시는 분들이. 근데 이게 뭐 국회의원이나 뭐 원내대표 이런 분들이 사람 만나고 뭐 이게 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마침 이제 개인정보 이게 그때도 물론 이슈는 있었는데 네. 이 개인정보 이게 터지기 전이거든요. 그거 터지기 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이제 우연히 치고는 좀 오해를 하는 건데 네. 그렇다고 또 안 만날 수도 없거든요. 사람은. 그때는 네. 이제 문지석 검사가 국회 국정감사 그런데 이제 그 원내대표가 만난 시점은 국정감사가 있기 전에 맞아요. 만난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정감사에 여러 쿠팡 관련된 뭐 노동 현안이 많잖아요. 쿠팡 그쵸, 기본적으로 그쵸, 예. 뭐 새벽 배송 문제도 있고 노동 문제도 있고 뭐 노동자분들이 너무 많이 돌아가셨으니까 그거에다가 뭐 나중에 이게 후순위로 터진 건데 어쨌든 국감 전반에 대해서 잘 부탁드린다라는 차원에서 만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게 대관하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대관은 이 예. 역할이라는 게 그런 거겠죠. 예. 근데 이게 글쎄요, 이거 어디까지 원내대표로서 만나는 게 적절한 예. 거냐 부적절한 만나서 뭐 듣고 뭐 부당한 소리 같으면 그런 거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정치권에서는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러나 평론가는 또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죠. 아니, 저야 뭐 예. 당 소속도 아니고 네. 원래 뭐 자유롭게 비판하는 거니까 아닌 건 아니라고 저는 얘기해요. 음모론에 대해서도 선 긋고 뭐 네. 다 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위험하다 제가 보기에는 매우 위험한 거고 사실은 김병기 원내대표 좀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예. 최근에 정무적 판단들에 있어서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게 많은 것 같아요. 솔직히 문진석 원내 운영 수석 부대표 네. 그 청탁 문자 김남국 비서관 사퇴했잖아요. 사퇴했어요. 청탁을 뭐 받아서 전달이 안 됐다고 하지만은 그것도 이제 논란이 된 건데 청탁을 해가지고 걸린 사람은 왜 가만히 있느냐 이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의총이었나 그 역에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나한테 문진석 거치는 나한테 일임해달라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임을 했는데 지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지금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이제 김병기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 거야. 솔직히 얘기하면 이제 원내 수석 원내대표기 때문에 원내 뭐 수석 부대표 뭐 소통 대표 부대표 이런 분들은 다 하는 건데 저는 책임 정치가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가 됐든 문제가 있으면은 사퇴를 했다가 근데 이게 무슨 제가 의원직 사퇴를 할 문제라고까지 생각을 안 해요. 하지만 그러면은 이 직책을 내려놓고 네. 다음에 다시 복귀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게 하나하나가 국민들이 어떻게 비춰질지를 지금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오해를 살 만한 일이잖아요. 저는 뭐 기본적으로 국회의원들이 또 많이 기업들로부터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그 민감한 시점에 이렇게 하는 거는 정무적으로 저는 좀 여러모로 미스가 많다. 이 비판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예. 저 어제 민주당 국회의원들 몇 분 물어보니까 그 문진석 수석은 뭐 국민의힘 쪽하고 그 협상력이 굉장히 뛰어나대요. 그래서 예산 협상 같은 경우에도 문진석 원내행정수석이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해서 타결된 점이 있다. 그래서 김병기 대표는 그냥 같이 갈 것 같다. 그래서 교체 없이 간다. 뭐 이런 것 같아요. 민주당이 의원이 거의 170명인데 네. 민주당 의원 일을 잘하는 사람이 문진석밖에 없습니까? 김남국도 일 잘해요. 일 일 잘해. 얼마나 잘해가지고 심지어는 열심히 해 그리고 또. 열심히 하고 뭐 제가 뭐 많은 걸 아는데 얘기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얼마나 일을 잘하면은 그 대통령 비서실장 직속으로 옮겨놨겠어요. 네. 더 가까이 대통령이 불러서 듣겠다라는 거잖아요. 기자들 사이에서는 대통령이 읍참마속한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상 부실장 이렇게 불렸죠. 근데 그러니까. 읍참마속한 거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은 김남국을 통해서 했겠냐고. 실세니까 일 잘하고 실세니까 거기가 라인이라고 다 아는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필요하면 읍참마속을 해야죠. 예. 일 잘하는 사람이 문진석밖에 없습니까? 하여튼 뭐 민주당 분위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스테이다. 그러니까 문진석 수석을 뭐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일을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대신할 만한 사람이 없다라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물론 뭐 말씀처럼 원리적으로 보면 사실은 보낸 사람이 더 잘못이 크죠. 그렇죠. 김남국 예. 비서실장 그냥 받은 거고. 그렇죠, 받은 거. 보내는데 비서실장은 어떻게 보면 받을 평소에도 다 뭐 형님 동생하고 예, 또 다 예. 알겠습니다. 잘 이렇게 그렇죠. 하는 네, 스타일이에요. 형, 되게 친절한 네, 형 스타일. 뭐 이런 그럼요. 거잖아요. 예. 기자들한테도 잘하고 맞아요. 또 이런 스타일이라 받아서 뭐 그냥 입씹하는 스타일이 절대 아니거든요. 예. 항상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지금 쿠팡 대표 만난 것도 사실은 뭐 적절하진 않죠. 적절하진 네.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찾아오고 이러는데 또 김병기 원내대표도 보면 저도 뭐 만나자고 하면 만나고 이 사람들이 네. 안 만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또 사람 만나는 걸 이제 하시는 분이라 참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네. 이제 중요한 거는 쿠팡이 이 문제를 무려 3,370만 사실상 전 국민이 다 쓰는 그런 앱인데 이것을 안 쓰고 살 수는 없는 상황에서 좀 뭔가 뭐 탈퇴도 안 되고 그다음에 집단 소송법도 없어서 집단 소송도 쉽지가 않고 그리고 상장은 미국에다 해놓고 여기에서 돈 벌어서 뭐 책임지고 좀 국회에 출석해서 증인으로 출석해서 뭐 증언을 하라고 해도 안 나오고 이번에 또 미국인을 보낸다는 거잖아요. 대리인을 뭐 이런 방식으로 사실상 국민들을 이제
그 업수위 여기는 거 아니냐, 범킴이라는 김범석 대표가 김범석 회장이 뭐 이런 비판들이 있지만 문제 해결을 대관으로 그냥 대충 뭐 의원들 만나가지고 로비하고 이렇게 해서 끝내려고 하고 문제의 소비자 문제들이나 노동자들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보다는 대충 정치인들 통해서 무마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지적을 많이 받아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근데 해결은 안 마땅히 되고. 또 해결책이 있느냐 따져 보면 지금 이제 저 박태준 대표가 사임하고 새로 대표된 사람은 외국인이잖아요. 네. 이분이 이제 한국말도 잘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겠죠. 청문회는 나올 수 있는데 저도 예전에 이제 뭐 국선 사건, 외국인 사건 해보면 네. 밖에서는 한국말 잘해요, 막 법정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네. 한국말 못해요. 그럼 이제 통역을 거쳐서 하거든요. 아, 그 일부러 판사가- 전략하는 전략 아니야 그렇게? 그럴 수도 있죠. 네. 근데 판사가 얘기하면 통역이 건너고 통역이 건너서 오다 보면 두 단계를 건너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안 돼요, 대화가. 왜냐하면 사실은 그쵸. 그리고 사실 통역해서 얘기를 해도 음. 또 못 알아들은 척 짐직하거든요. 어. 그러면 사실은 청문회 나와도 음. 거의 대부분의 시간은 통역하다 가버려요. 예. 그러니까 어찌 사실 보면은 청문회 하나 많아요. 그러니까 걱정이다. 뭐 저는 이제 뭐 외국 국적의 대표도 뭐 다른 데에 회사도 있고 그러니까 뭐 올 수도 있고 뭐 그거는 문제가 아닌데 이게 저는 가장 큰 핵심의 문제는 최근에 그 한국일보 칼럼을 굉장히 좀 재밌게 감명 깊게 읽었어요. 제목이 쿠팡과 MBK의 국적을 묻는 이유 정영호 논설위원이 쓴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김범석이 이 나스닥에 쿠팡 상장할 때 뭐라고 했냐면은 한국인들의 창의성이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다. 중국 알리바바 이후 최대 외국 기업의 기업 공개는 한국 성공 스토리의 증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MBK의 이제 사모펀드 한국 사모펀드 네네네. 김병주 대표도 그 외국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검은 머리 외국인인 걸 쉽게 그쵸. 얘기하면은 예, 예. 저는 어린 시절 미국으로 이민을 갔지만 제 뿌리는 항상 이곳 서울 서대문구에 있다. 제가 받은 혜택을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돌려주고 싶다 이러면서 뭐 300억 원 정도 기증도 해서 도서관 짓느라고. 네. 그러니까 돈 벌 때는 한국인이다가 책임질 때는 갑자기 외국인이 외국인이 됩니다. 돼. 예, 김범석은 갑자기 예. 저는 지금 뭐 어디 대표가 어디 있는지도 어, 모르겠다고 이런 예. 얘기하고 지금 어디 숨어버렸고. 그렇죠. 김병주도 그 홈플러스 메가가 할 때 예. 그건 내가 결정한 게 아니라 홈플러스 대표가 결정한 거야. 난 몰라. 예.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야. 진짜 그러니까.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제가 외국 기업이라고 차별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한국 기업하고 동등하게 해야 된다는 네, 거예요. 그렇죠. 그 저기 류승범 부당거래 류승범 대사처럼 센터를 한번 까 들어야 뭐 대한민국이 누군지 알겠어 진짜. 센터를 한번 장난질하다가 진짜 손모가지 날아간다. 예. 그러니까 범킴을 상대로 저는 그 국회 과방이 이제 다음 주 수요일 17일이거든요. 저는 조국혁신당의 이혜민 의원이 그 구글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그 화려한 영어 언술로 그 미국인 대리자를 그냥 제대로 한번 박살을 내주기를 좀 기대를 합니다. 그렇긴 예. 한데 문제가 그 영어로 하면요. 네. 우리 한국인들이 또 못 나는 알아듣기 거기 때문에. 그 위원장님이 또 못 알아듣기 때문에 예. 그 통역을 또 해야 돼요. 또 해야 돼요. 그렇죠. 어차피 하기 때문에 예. 사실은 똑같아요. 그래서 똑같아요. 저는 오히려 예. 이분이 나오면 면피를 줄 가능성이 있어요. 한번 했다. 한번 했다. 아니 국내 대표가 와서 했는데 예. 왜 그럼 자꾸 미국 국적의 의장을 부르려고 하냐라고 예. 할 수 있어서 어. 같이 나오면 모르겠는데 예. 한 명만 나오는 거는 오히려 저기가 보기에는 좋지는 않은 거죠. 네, 그 법률적으로 현 변호사님 그러면은 이 김범석을 어떻게 해야 국내로 데려와서 일단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소환장을 보내도 송달이 됐을까 싶어요. 일단은 외국 국적이고 네. 또 우리나라 대표가 아니라 미국의 그 회사 지주회사의 의장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부를 권한이 있는지 자체가 조금 애매해요. 사실 법적으로는. 법률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말씀처럼 예. 미국의 지주회사 만들고 예. 그 지주회사가 우리나라 쿠팡을 지배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다음에 국적도 미국인이고 예. 이게 애매해요. 그럼 우리가 이 쿠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법률적으로? 법률적으로는 네. 이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항상 예. 이제 대기업 집단을 지정하고 그렇죠. 거기에 실질적 지배력을 하는 사람을 총수 지정을 했는데 외국인이라서 지난번에 김범석이 빠졌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를 지금 공정위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계속 잦아지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해서 어떻게 지정을 할 수가 책임을 그러니까 지우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공정위에서 네. 하는데 이건 또 잘못하면 소송 걸릴 수 있어서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 하나가 있고 예. 쿠팡은 지금 사실상 매출의 80%를 한국에서 가져가고 있거든요. 네. 나스닥에 상장만 했을 뿐이지 한국에서 다 가져가요. 그래서 호주에 네.
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우회 이익세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예. 다국적 기업이 과도하게 매출을 해외로 가져갈 때, 그럴 땐 징벌적 가산세를 매기는 게 이미 호주에 있어요. 그러니까 호주에. 왜냐하면은 구글 같은 거, 예. 구글이 돈 벌어 가지고 다 그렇지. 본국으로 가져가면은 맞아요. 이거 뭐 문제 있어라고 예. 해서 예. 있는데 이제 이게 국제 분쟁의 소지가 있죠, 당연히. 근데 어쨌든 호주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도 법에서 국회에서 이런 거 도입을 지금 검토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쿠팡이 한국에서 80% 버는데 다 미국으로 가져가고 거기서 잔치하고 네. 규제는 안 받고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돈이라도 제대로 네. 뭐 내게 하게 만드는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예. 그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우회 이익세라든가 네. 아니면 또 그 집단 집단소송. 소송이라도 네. 할 수 있게 집단 소송 제도라도 하게 해달라. 이 두 가지인데 국회에서 이걸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민주당 그러니까 주도로. 집단 소송제라는 게 뭔지 아시겠지만 한 사람만 소송해도 네, 쫙. 회원이 되면은 다 받는 거거든요. 예. 그게 사실 우리나라도 뭐 증권의 그렇습니다. 범죄에 대해서는 있는데 예. 거의 실효성이 없어요. 거의 된 적이 없어요, 절로. 그다음에 우리나라 손해배상 아시겠지만 예. 이 개인정보 유출돼도 10만 원 내외예요. 인정되는 소송 이 자료로. 네. 실질적인 손해를 입증해야 되는데 그게 또 어렵거든요. 예. 내 정보가 뭐 범죄 이용되는지 내가 어떻게 입증해요? 그렇죠. 불가능하죠. 예, 예. 근데 10만 원 하면은 뭐 임지 때 10,000원 변호사비 주고 이러다 보면 손해 떨어지는 돈 얼마 안 돼요. 아 진짜.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의 소송을 안 해요. 아.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뭐 재판 걸려도 별 걱정은 안 하는 거죠. 아. 미국에서 만약 이런 일 벌어지면 회사 망해요. 몇 조씩 물어줘야 되거든요. 예. 우리가 뭐 언론에 대한 뭐 명예훼손에 대해서 징벌적 소송하자 그러는데 미국은 다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이런 집단 소송제 없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선진국은 미국만 있는 게 아니라 네, 대부분 네. 있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예방 효과가 굉장히 커요. 잘못하면 회사 망하겠네 하면 어떻게 이렇게 하겠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렇게 쓰는 돈보다 예. 대관업무 사람들 영입해가지고 예. 그 사람들 월급 주는 게 훨씬 싸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10명, 20명 고용해 해봐야 뭐 1년에 1, 20억인데 예. 이거 뭐 물어주는 거는 얼마 안 되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은 예. 경제 논리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회사가 네. 거의 뭐 부도날 뭐 망할 망하게, 정도가 예. 되고 예. 사실은 대관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다고 되면 예. 신경 쓰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방향 지금 가는 게 이재명 맞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그렇게 하라는 지시 그렇죠. 아닙니까? 네. 공정위를 통해서 조사하라는 게. 그러니까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이제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약간 대륙법에 기초한 게 많기 때문에 이게 영미법에 좀 더 기초한 거 제가 변호사도 아닌데 현임 변호사 만주 변호사다. 만주 변호사.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잘 적용을 하는데 100배 상제 같이 몇 배 제한 이런 네. 식으로 좀 더 많이 적용이 됐는데 이거를 어쨌든 좀 많이 올려야 되는 건 맞고 미국은 어느 정도냐면은요 네. 개인정보 유출 문제잖아요. 네. 예를 들면은 페이스북이 캠브리지 애널리티카 뭐 스캔들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데이터를 악용해서 2016년에 뭐 그 컨설팅 업체한테 이거를 페이스북 데이터를 넘겨가지고 이게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벌금을 50억 달러 받았습니다. 한 7조 원 가까이. 야, 페이스북이. 페이스북이. 예. 그리고 이거 다 냈어요? 다 내죠. 그럼 뭐 어떻게 안 내야지, 내요? 어떻게. 에퀴팩스라는 데가 있는데 신용평가사예요. 네. 이게 2017년에 개인정보가 1억 4,700만 명께 유출됐거든요.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에서 7억 달러, 한 9조 5천억 원 정도 벌금 야. 때렸어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데예요. 미국은. 그러니까 이 개인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해서 글로벌 IT 기업들이 매출액의 1%를 투자를 해요. 네. 보안에. 왜냐하면은 이런 일 우리는 맞으면은 보안도 거의 막 쿠팡은 엉망진창이잖아요. 지금 데이터상으로 보면은 예. 자기 매출액의 0.2%만 투자를 했습니다. 예, 보안에다가. 예. 그러니까 근데 투자를 우리 안 한 쿠팡 거예요. 말고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도 다 그렇잖아요, 대체로. 근데 쿠팡이 더 낮아요. 더 심하게. 제일 심하게 낮은 편이에요. 예. 이런 매출액 규모로 봤을 때 그러니까 그냥 안이하게 보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아, 보통 심각한 게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이거 해법은 정치에서 내야 낼 그렇죠. 수밖에 없을 네. 것 같아요. 입법을 통해서 그렇죠. 쿠팡 같은 회사가 이익 보고 먹튀하는 과거에도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더 이상 이걸 기업 봐주기 이게 무슨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이렇게 좋은 나라가 어디가 있나. 제가 그 했던 소송 중에 제일 유명한 소송이 용인 경전철 주민 소송이잖아요. 한 네. 12년 했는데 네. 그게 이제 IMF 직후부터 많이 들어왔는데 똑같아요. 네. 검은 머리 외국계 있고 외국계 기업. 그때 네. 당시에는 이제 본바디라고 캐나다 기업이었는데 그 와서 사실은 움직이는 건 다 한국 사람 움직여요. 외국계 기업만 들어오는 거죠. 네. 그게 사실은 우리나라가 IMF 이후에 네. 외국계 투자 받으면서 굉장히 일상화돼 있어요. 아. 실제로 그걸로 네. 사실은 똑같아요. 네. 책임질 때는 외국인이고 예. 뭐 사업할 때 돈 벌 때는 한국에서 벌고 예. 그런 게 일상화돼 있는데 예. 이 문제를 사실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처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을 뭘로 지정하거나 이러면 또 이게 국제 소송 문제가 돼요. 국제 국제 분쟁이. 투자 분쟁 IS 그쵸. 여기 된단 예,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문제예요, 사실. 예.
그 답답하네. 그래도 뭐라도 좀 시원하게 뻥 뚫리는 해법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이분들이 제일 중요시하는 게 그런 법자문이거든요. 법자문, 그러니까 뭐 로펌, 김현장이나 이런 데다 해서 예. 법적으로 다 만약에 말씀처럼 예. 만약에 1인 뭐 어. 그 외국인도 뭐 지배주주를 하잖아요. 예, 예. 아마 분명히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예. 국제 중재도 분명히 갈 거예요. 국제 소송도 가요. 예. 투자 소송도 가고 이러기 때문에 예. 이게 사실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야. 확보가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인요한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직 사퇴를 밝혔습니다. 국민통합에 기여하겠다라는 뭔 말인가, 입장을 제일 밝혔고요. 이소희 변호사가 의원직을 승계하게 될 거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어떤 맥락인지 좀 지금 나온 보도여서 네, 일단 지금 뭐 이제 본인 설명은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의 의정 활동을 마무리하고 의원직을 떠나 본업에 돌아가기를 희망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 배경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했냐면 진영 논리만 따라가는 정치 행보가 국민을 힘들게 하고 국가 발전에 장애물이 됐다. 흑백 논리, 진영 논리를 벗어나야 통합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국민 통합을 위해서 인요한 의원이 그만둘 이유가 왜 지금 갑자기 있는 건지는 국민 통합하려면 이해가 안 사과하고 가거든요. 네. 탄핵에 대해서 인정하는 그렇습니다. 태도가 필요한 거지. 네. 무슨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는 사실 다른 어떤 수면 아래 이슈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건데요. 네. 갑작스러운 신변 변화라고 하는 게 뭔가라는 좀 의아한 마음이 들긴 하네요. 이분이 지도부도 아니죠. 지금은 아니죠, 지도부도 지금은 아닌 아닌데 거고. 뭔가 뭐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취재가 좀 필요하다. 이것은 인요한 의원의 이런 결심이 무슨 배경인 건지 어떤 정치적 배경 속에서 느닷없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취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혹시 취재를 끝내신 분들은 댓글에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국민의힘이 사실은 지금 좀 난장판이에요. 네. 뭐 어제 저희가 이제 정치비상구에서도 얘기를 네. 했지만 이게 지금 서로 계속 비난을 네. 비난의 화살을 서로에게 돌리면서 면피를 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 그 정점에는 장동혁 대표가 있는 건데 최근에 국민의힘 사정은 좀 어떻게 들으십니까? 네. 아까 잠깐 이제 저희 대기하면서 제가 국회의원 기자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전 장동혁이 흔들리길 바라는 사람들이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전반은 여전히 관망세고요. 이기는 사람이 내 편이다라는 식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에서는 지난 12.3 비상기험이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었는데 그날 사과했던 사람들 다 끌어모아도 40명 정도라는 거잖아요. 그 만약에 지금 뭐 윤호계인가 절연을 하고 그 바른 말을 하시는 분들의 어떤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과는 별건으로 과연 장동혁 체제가 흔들 만큼의 지금 심각한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그 바람들을 섞어서 보도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냉정한 판단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 야당의 중진 의원들이 장동혁 체제를 여럿 비판을 했죠. 사실은 대구의 지역구인 주호영 의원, 권영진 의원 같이 어떻게 보면 지역 정가에서도 TK에서도 대북격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작심 비판을 한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더해가지고 이제 윤한홍 의원 같은 분도 사실은 그 친윤계 중에 친윤계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물론 본인이 살기 위한 방도였겠지만은 장동혁 면전에서 똥 묻은 게 겨 묻은 게 논쟁을 그러니까요. 걸었기 때문에 굉장히 수세에 몰린 상황이었는데 이 모든 상황을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극복해야만 자기 원팀으로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고 결국은 한 칼을 보여줘야 되는데 네. 그 이제 그 예시 사례로 가장 본인이 싫어하는 네. 한동훈 전 대표를 배기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어. 당무감사위가 어제 이제 기자들에게 오후 시간에 네, 그 얘기- 긴급 공지를 좀 날렸는데 우리 이정주 기자. 야 사실 발빠르게. 이게 보통적으로 보면은 이게 중간 결과를 당무감사위에서 하는 내용들을 기자들이 신속하게 이제 보도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은데 네.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결국은 사실 이렇게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는 것은 태산 명동 서일필이 될 수 없다라는 서구인 겁니다. 그러면 당무감사위에서는 윤리위에 사건을 넘길 텐데 어떤 의견을 내게 될 것인지가 불을 보듯 뻔한 것이고 윤리위에서도 결국은 장동혁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한동훈 전 대표를 상대로 굉장히 큰 징계를 하는 가능성이 저는 높아졌다고 봅니다. 그게 맞물려 있는 것이고 게다가 사전적으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친한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도 당무감사를 다시 재개를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혐의 내용도 보니까 딱지가 정말로 여러 가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당의 여러 가지 여론 같은 것들을 잘못 해한 행위 등등을 열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라는 것이 정말로 그 내전이라는 것이 심상치 않은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힘 내전이 그 사실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단계 게시판을 중심으로 해서 이른바 제거 작전 이런 표현이 적합할지는 모르겠어요. 돌입하게 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전쟁 상태로 가는 거 아니냐. 내년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선거를 앞두고 양 진영이 거세게 붙었을 때 과연 누가 이길까? 예, 장동혁이냐, 한동훈이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장동혁일 것 같습니다. 장동혁일 것 같다. 이게 좀 한국 정치 불행이고 네. 보수 정당이 더 퇴화한다라는 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난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결국 한동훈 전 대표를 어떤 식으로 바라보는지가 굉장히 영린 같은 부분들이 있어 보이는 게 지난 당대표 선거에서 김문수 vs 장동혁이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김문수, 물론 우리 진행자께서는 장동혁 된다라고 이야기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김문수 후보가 대선을 거쳐왔던 세력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도 대선 직후에 이뤄진 당대표 선거에서는 김문수가 유리하다 이런 판단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장동혁이라는 사람은 여전히 시내에 좀 불과한 여의도 시내 뭐라고 할까 상대적으로 체급이 부족한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결정적으로 어떤 그 승패를 가리게 됐던 장면이라고 하는 게 둘 중에 누구를 재보궐 공천 줄 거냐라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재보궐이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때 전환길 vs 한동훈이었을 맞아요. 때 한동훈이라는 표를 들어줬던 게 김문수였고요. 전환길이라는 이야기를 했던 게 장동혁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장면이 두 사람의 승패를 갈았다라는 이야기들을 국민의힘 안에서도 참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정서가 그 사이에 사라지거나 감소될 만한 어떤 이슈가 국민의힘 안에 있었느냐라고 봤을 경우에는 저는 그러진 않은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 장기화된 싸움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과연 유리할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물론 장동혁이 이긴다고 볼 수 없지만 적어도 한동훈이 이기긴 어려운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인 거죠. 그 혹시 이 인요한 의원이 어떤 그 장동혁 체제에 대한 불만이나 비판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보세요? 그럴 만한 이렇게 에너지가 있는 여기는 분위기가 약간 어쨌든 헷갈리긴 하는데 친윤계이긴 하죠. 그죠? 네. 친윤의 어떤 그 뭐 바운더리 안에 있는 분이긴 한데 실제로 장동혁 체제를 흔드는 어떤 신호탄이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뭐 당을 바꿔야 된다. 예. 본인이 사실은 혁신위원장 이런 예. 것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근데 사실은 근데 지금 나가는 네. 메시지는 뭐 전혀 그와는 너무 좀 전혀- 약하죠. 전혀 장동혁을 네. 비판하는 네. 내용은 전혀 없어요. 없어요. 네. 그런 상황인 건데, 그러니까 사실 인요한 의원이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우리가 일전에 얘기했지만은 그 말을 보고도 도대체 그가 지금 왜 나가는지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추가적인 취재 영역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 상황인데. 예. 어제 사실은 당무감사위 긴급검증 내용을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은 예. 여러 가지 상상력을 자아내는 발표 내용이었고 네. 기본적으로 이제 그 한동훈 그 전 대표의 부인과 장인 장모의 이름을 실명으로 언급을 그렇습니다. 하면서 세 분 다 공통점이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 서울 강남구병 선거구 소속이고 네. 휴대전화 번호 끝 4자리가 동일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 심지어는 당직 그 뭐 당원 게시판 탈퇴하는 과정들 네. 시기조차도 비슷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게 된 건데 더해서 이제 따님 이름까지 언급을 하면서 이 동명이인으로 추정되는 사람 동명이인이 아니지 동명으로 추정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재외국민 당원으로 확인됐다 이런 얘기까지 함으로써 네.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고 하지만 뭔가 기자들에게 많은 상상력을 부여하는 이런 발표를 네. 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뭔가 이제 주워 담을 수 없는 형국까지 와 있는 상황이고 네. 한편이 쓰러져야만 끝나는 게임으로 진행이 되고 맞습니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한동훈 세력, 소위 얘기하는 친한계를 확실히 정리하겠다 이런 시그널로도 보이는데요. 앞서 말씀 주신 대로 당무감사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실명까지 다 썼어요. 다 썼어요. 네. 실명까지 그 가족 4인의 실명을 다 쓰고 그리고 탈당 일자가 거의 동일하다라는 시기까지도 밝혔고 휴대전화 뭐 등등 재외국민인 거 뭐 이런 것까지 싹 다 밝혀서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맞네 맞아 이런 상상을 할 수밖에 없게 다만 정당법에 문제가 저촉되지 않도록 네. 그렇게 법률적 검토를 통해서 한동훈 측에서 어떤 고발이나 고소 뭐 이런 것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일의 사태를 좀 예비하면서 발표한 그렇죠. 거 아닌가라는 법률적 시비가 최소화될 수 있게 그러나 기사는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자료를 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동훈 측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걸로 보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여기 일절 말이 없죠 지금. 제가 사실 한동훈 측이 아니고 이 정도면 이제 한동훈의 입장이 나와야 나와야 되는 게 되죠. 중요하시잖아요. 예. 근데 어제 요게 나왔던 그 시기에 그 유튜브를 출연하고 있어가지고 한동훈 전 대표가 입장을 짧게,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를 본 건 아니고 예. 유튜브를 인용한 기사를 봤기 때문에 짧은지 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지금 위기이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 같다라는 식의 말을 하긴 했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유튜브에 출연해서 진행자가 물어봤을 때 하는 답인 것이고 본인이 굉장히 하루에도 몇 개씩 페이스북을 쓰고 있는 사정이면 네. 이 정도의 상황에 본인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11시간 전에 제복 입은 영웅들이라고 하면서 국가 공무원들과 함께 찍은 사진 네. 올렸고요. 그리고 12시간 전에는 통일기구 게이트가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 할애비가 와도 못 막는다. 뭐 이런 걸 올렸고요. 네. 19시간 전에는 백혜룡한테 이제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이런 것만 올렸습니다. 네. 그런 것만 보더라도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 이 상황을 좀 모르쇠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들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 순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일격에 나섰습니다. 페이스북에 방금 글을 올려가지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둘러싼 당원 게시판 의혹과 관련해서 익명성의 숨은 비열합니다. 예,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온 가족을 동원해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비열한 작태를 숨어서 저지른 것은 정치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조폭과 같은 양아치형 행태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그런 자는 정치권에서 영원히 퇴출되어야 한다라고 홍준표 연사 힘차게 외쳤다.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세게 비판을 했어요. 그 깜냥 그런 자를 발탁한 자나 깜냥도 안 되는 자가 당대표를 하면서 함량 미달 둘이 나라를 운영했으니 이 정권은 망할 수밖에 없었다. 네. 그러니까 모든 책임을 홍준표 시장은 자기가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네. 윤과 한을 밀어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장도혁하고도 좀 일치되는 그런 그렇죠. 입장이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예. 윤석열 씨만 비난하는 게 아니라 윤한을 항상 묶어가지고 묶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예.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고 네.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끝없이 윤석열과 묶이지, 그러니까 디커플링 하고 싶어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예, 예. 한동훈 홍준표 전 시장은 예. 이제 묶어서 항상 정치 검사 이런 예.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예. 아니 근데 물론 이제 이게 실제로 정말로 만에 하나 동명이인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저는 이제 그 탈당 일자라는 게 굉장히 공교롭다고 느껴지는 게 네. 2024년 12월 3일은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그 4일날 새벽에 이제 무효에 그치게 된 건데 국회 계엄해제 의결을 통해서 네. 그다음에 7일날 첫 번째 탄핵소추안이 올라갔지만 부결이 됐고 14일날 가결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16일 날 한 명 나가고 17일 날 2명 나가고 예. 그다음 19일 날 한 명 나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수순이라는 게 또 시점도 약간 묘한 느낌이 없지 그렇습니다. 않다. 예. 이게 뭔가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예.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을 통해서 예. 한 단계 지나간 시점에 또 이제 네. 이렇게 정리를 하는 모습들이 물론 그 일자를 정해놓고 하진 않았을 것 같기는 한데 네. 그런 모습들이 또 이제 호사가들의 해석 입장에서는 공교롭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네. 네. 어쨌든 뭐 지역도 특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강남 갑구 지역 이렇게 그러니까 병이었습니다. 강남 병인가? 네, 네, 네. 예. 한동훈 대표 측에서 입장을 냈네요. 인격 살인이고 불법 조사다 이렇게 반발을 그럼 했습니다. 맞다는 뜻인가요? 그러니까 인격 이게 살인. 여기서가 꼭지가 안 따지니까 자꾸 뒤에 말이 좀 공허하게 느껴지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이고 하지만 이게 뭐 적절하지 못했다 혹은 뭐 유감 표명 정도를 하고 비판을 하면 좋을 텐데 이 앞에 게 나오지 않다 보니까 그러면 맞나요? 라는 이야기를 다시금 좀 할 수 아니 그러니까 이게 없는. 최초부터 스텝에 꼬인 예, 것 같은데 예. 이 문제를 네. 만약에 본인이 당당하게 윤석열, 김건희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게시판에 글 쓸 수 있지 않냐 이런 네. 문제로 접근했으면은 이런 후과가 안 따르는데 그렇습니다. 당시에 그거를 뭔가 모르쇠 대응을 예. 계속 하다 보니까 아닌 척하는. 1년이 지나가지고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결국 그 말을 못하는 예, 상황이 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윤석열, 김건희 욕한다고 솔직히 누가 뭐라고 합니까? 예. 당시에 근데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정치인으로서 알량한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예. 그런 도전적인 행태를 못 보인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게 1년 뒤에 바로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근데 그때도 국민의힘 주변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한동훈 대표는 단계로 끝내 날아갈 것이다. 아.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이런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사람들이 아닌 척하면서 뒤에서 이렇게 사실은 대통령과 그 부인을 험담한 거 아닙니까? 가족들을 동원해가지고 물론 지금에서야 우리가 다 비판할 수 있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권세가 엄청 셀 그리고 때니까. 뭐 실제로 이제 뭐 동원 여부까지는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고 가족들이 자발적으로 또 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심지어
심지어는 정말로 1000만 분의 1 확률로 가족이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 상황이라는 게 정황상으로는 그래 보이지만 그런 네. 상황인데 여하간 뭐가 됐든 간에 입장을 한동훈 대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정말로 현안에 대해서 두부 뭐 자르듯이 흑백을 정확히 얘기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 문제도 검사 아닙니까 검사. 이 문제도 정확하게 기다 아니다를 예. 명백하게 밝히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건 자체인데 결국 정치인으로 거듭났다면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대응 태도를 보고 또 우리가 평가를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대응책이 그 1년 내내 보여줬던 모습으로서는 정치인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예. 신동욱 최고위원이 오늘 아침 그 채널 A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한동훈 대표와 관련해서 정말 검사적인 시각이다. 우리는 정치를 하는 사람인데 아직도 정말 검사적인 시각에 있다. 지금 그렇게 신동철 예. 비판을 한 거군요. 네, 정치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과연 당원 게시판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을 한다면 그 끝단에는 뭐가 있을지 결국 당에서 출당 처리되는 것은 아닌지 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당무감사의 윤리위 이제 위원장 지금 안 세웠는데 세워서 하면 이게 통상적으로 국민의힘 과거 사례에 비춰보면 네. 사실상 이 축출하려고 하는 의도가 그렇습니다. 분명히 누가 있기 보더라도. 때문에 네. 이게 지금 이렇게 한가하게 네. 아무 얘기 안 할 때가 아닌 걸로 보입니다. 네. 솔직히. 근데 참 예. 이게 비례에는 맞지 않는 게 그 비상경을 일으킨 윤석열을 그러니까요. 출당시키지 않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도통 저당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이 맞고 이게 만약에 연루되어 있는 사건이라면 적절하지 못하고 잘못한 건 맞죠. 근데 그게 정말 출당까지 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들인데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이렇게 내부 투쟁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게 국민들 보시기에 네.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국민은 안중에 없죠. 오로지 그 권력 투쟁 그리고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한 투쟁만 하고 있다. 제가 최근에 취재한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한동훈 대표는 장동혁 대표가 당 대표의 지위에 있는 한 제거 대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의 둘이라 이거예요. 내년 대선 후보가. 그러면 한동훈 또는 장동혁인데 장동혁이 대표로 있는데 한동훈을 놔두겠냐. 결국 당원 게시판이 방아쇠가 될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앞서 이제 김은지 기자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정치는 사실 국민을 보고 해야 되는 건데 국민의힘의 정치는 국민이 없어요. 오로지 자기 권력, 자기 기득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범죄 사실과 범죄 혐의를 가리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그런 정치만 횡행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께서 좋은 평가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지지율이 안 오른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과도 반성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집단이다. 종래에 민주당에서는 끝내 결국에는 그 선거법 위반 사건 찾아내서 해산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 서울 지방선거 많이 남았는데 국민의힘 내부도 좀 이것 때문에 들썩들썩 하는 건가요? 어제 보니까 주호영 의원도 느닷없이 갑자기 왜 개혁에 얘기를 대해서도 하고, 얘기를 예, 하죠. 예. 근데 국민의힘 쪽은 이제 전반적으로 서울시장은 원래는 이제 부동산 여파로 이길 거다. 누가 나가도 이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장동혁 체제 때문에 조금 흔들린 건 맞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는 어떤 분위기였냐면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2명이에요. 나경원, 오세훈. 그래서 누가 나가도 이기니까 네. 그러니까 물론 착각은 자유니까 나경원 후보로 나가도 이기니까 굳이 더 높게 오세훈 시장을 더 경쟁력이 높아서 오세훈 시장이 이긴다 하더라도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그 민주당에서는 나경원 후보가 나오면 땡큐. 나경원은 잡을 수 있다. 네. 근데 오세훈은 좀 버거울 수 있다. 그렇죠. 예, 요 스탠스였거든요. 어허. 근데 지금은 이 장동혁 체제에서는 오세훈이 나와도 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좀 많아요. 실제로. 실제로. 예, 그래서 네. 별 음모론 다 나오잖아요. 그렇군요. 지금 뭐 오세훈이 탈당해서 네. 탈당을 한 다음에 네. 이 비율을 지금 당원대 여론조사를 5대5인데 이게 7대3으로 고치는 순간에 탈당해가지고 다시 외부에서 후보 단일화를 시도할 거다. 한덕스 그 모델인가요? 한덕수 모델. 예. 안철수 내지는 한덕수 모델로 어. 이제 저도 서울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겠죠.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뭐 예. 이러면서. 예. 나경원 후보는 쳐다도 안 볼 거예요. 만약 나가는 순간 땡큐. 그렇겠죠. 예. 예. 근데 국민의힘 내부도 어제 저도 막 취재해 보니까 이른바 친한계하고
친장계. 장난 아닙니다. 예, 장난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지금 뭐 국민의힘이 내부에 들썩들썩하는 것 자체는 장동혁 대표 체제 마음에 안 든다 이거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갈아엎겠다. 근데 소위 말하는 그 언더찐윤, 그 영남 중진 핵심들이 장동혁 우리 말 안 듣네가 되는 거죠, 사실은. 아. 그러니까 좀 바꾸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고 저도 좀 알고 있고. 뭐 서울시장 얘기를 하면은 뭐 사실 이거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오세훈 시장은 아직까지도 그래도 경쟁력은 있다라고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왜 한강버스 논란과 관련해서는 뭐 명태균은 우리가 당에서 한번 커버 쳐주자. 근데 한강버스에 대해서 막 뭐 사고가 있고 뭐 이 논란이 있잖아요. 근데 네. 사실은 사고가 있는 거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는 사람들은 한강에 근처에 안 사는 분들 그리고 한강에 잘 가지 않는 분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크게 내 표의 그 향방에 결정을 주지 않는 한강버스가 그런 분들이고 실제로 한강버스라는 게 어떻게 이해되냐라고 했을 때 한강변에 사는 분들에게 유람선을 하나 만들어줬다라고 이해하면 된다. 그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표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오세훈이 나오면 그렇게 쉽진 않을 거다. 민주당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주로 장동혁 대표 체제에 그러니까 저는 이게 당권파라고 구분을 하는데 뭐 유튜브들 극우 유튜브들이 전부 장동혁 편이다. 한동훈 편 하나도 없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대안이 없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쳐낼 거다. 단계로. 뭐 그럼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한동훈계에서는 장동혁이 유튜브만 출연하지 중앙 언론이 인터뷰조차 안 해준다. 중앙 언론의 그 취급도 못 받는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 있었냐 그러면서 유튜브만 나가고 중앙 언론은 출연도 못 하고 있다. 중앙 언론 출연은 전부 한동훈이 한다. 대세는 한동훈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끝났다. 장동혁은 끝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양쪽이 완전히 극강 대결을 하고 있어서 화합하기는 어렵다. 지금 사실 지금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의 힘이 좀 약한 건 사실이죠, 당내에서. 근데 이제 뭐 이건 다른 얘기지만 미래의 가치를 두고 봤을 때는 장동혁 대표가 좀 힘을 많이 얻을 겁니다.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가 지금 뭐 그 중앙 언론에 뭐 인터뷰를 많이 못하거나 그러면 뭐 방송에 등장을 많이 못하거나 이런 것들은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장동혁 대표는 말진들이랑 친해요. 그러니까 젊은 기자들이랑 굉장히 친하거든요. 그래서 그거까지 사실 말진들은 기사는 써줄 수 있지만 네. 그 인터뷰까지 등장시켜주기는 어렵잖아요. 데스크가 해야 되는 거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좀 힘을 많이 못 받는 거고 다만 그게 시간이 한 10년까지 지나면 사실 그 이제 말진 기자들이 올라오고 말진이 데스크 되나요? 네, 그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장동혁이. 그 미래에는 힘을 좀 많이 받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연말에 유턴할 거다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리 강을 건넜기 때문에 전환길 뗏목은 끊어버린다. 예,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국민의힘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내년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가 막 난리를 치지만 장동혁의 어떤 그 구심이 없기 때문에 장동혁 중심으로 굳히기에 들어가서 내부를 좀 단단히 하고 그다음에 외연 확장을 해서 내년 선거를 할 텐데 그 외연 확장을 위한 터닝 포인트는 연말이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방선거 체제로 갈 거다. 비대위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동의하진 않지만 장동혁 대표의 의중을 제가 좀 파악을 해봤는데 그 왜 그렇게 계속 그 구구적인 발언을 하느냐를 두고 봤을 때 그런 교훈을 얻었대요. 이게 지난 대선 때나 뭐 이제 지방선거 뭐 이제 총선 때나 그렇고 이게 우리가 계속 중도 확장해야 된다라는 당내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다 보니까 우리 집토끼를 제대로 못 잡았다. 우리 집토끼를 제대로 뭉쳐 놓으면은 조금 보수 성향인데 약간 실망해서 좀 떨어져 있던 사람들도 다시 돌아오게 돼 있다. 김문수 때 그걸 봤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더욱 계속 내가 그러면 오른쪽에서 목소리를 내겠다. 그러면 조금 왼쪽에 가 있는 사람도 돌아올 거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물론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거기에 대해서. 네. 그래서 계속 그 생각 없이 극우적인 발언을 하는 건 아니다. 그렇군요. 우선 이 얘기부터 해보죠. 정원호 구청장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SNS로 직접 언급을 했어요. 정원호 구청장님이 잘하기는 잘하나 봅니다. 저의 성남시장 시정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명함도 못 내밀 듯 크.
해가지고 조선일보 기사를 인용을 했어요. 성동구 정기 여론조사 만족도 92.9, 주민 신뢰 최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오늘 아침 SBS 라디오에 출연한 박주민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박주민 의원에게도 직접 연락을 했다. 네,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 네, 아주 늦은 시간에 연락을 주셨던데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박홍근 의원 CBS 라디오에 출연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의 정원호 청장 칭찬은 좀 당혹스럽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분은 저한테 하나 기사를 보내주셨는데 강남구청장이 더 높다는 거예요. 지지율이. 에? 아니 지지율. 구정 구정 만족도. 구정 지금 만족도. 이게 그냥 정기 구정 여론조사 지지율 말하는 그치 거죠? 구정 네, 지지율이 정원호 청장이 92.9잖아요. 강남은 정책 분야에서 93.2다. 예, 지방선거 치열합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예. 네, 박주민 의원 쪽은 좀 당혹스럽긴 할 거예요.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실제로 그 박주민 정원호 2파전이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민주당에서. 네. 그리고 이제 박주민 의원 쪽에서도 좀 그렇고 네, 가장 경쟁자로 생각하는 게 정원호 구청장인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니란 걸 수도 있는데 그 민주당에서는 경선만 통과하면 그래도 될 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조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이 나오더라도 지금 명태균이 걸려 있고 그리고 한강버스로 많이 이미지를 깎아먹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은 그 서울의 구도는 민주당이 넘어와 있다라고 판단을 하더라고요. 물론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이긴 한데, 네. 그래서 박주민 의원이 이게 확대 해석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확대 해석을 할수록 사실 정원호를 띄워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좀 견제를 하는 심리가 있다라고 좀 보이죠. 네. 어떻게 보세요, 이정주 기자님? 지금 이제 지방선거가 사실상 시작됐죠. 이제 최고위원들 그럼요. 사퇴 나오고 있고. 네. 아, 이번 주부터 캠프 꾸린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가동하는 캠프? 가동하는 예, 사람들이 예. 많아요. 근데 공식적으로 1, 2월에는 지금 민주당도 그 나갈 사람들 서울 경기지사들 네. 사실 직을 버리고 나가야 되고 네. 실제로 이제 출마 선언을 이달에 많이 해요. 지금 여러 의원들 뭐 박용진 의원, 전 네. 의원, 뭐 민주당 내부 의원들은 몇 명 했고. 네. 근데 정원호 구청장이 이르면 이번 달 말인가? 이제 공식 출마 선언 하신다고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요거는 뭐 힘을 실어준다기보다는 약간 민주당 내부에서 현재 이 내부 그러니까 흥행의 그렇죠. 신호탄을 좀 쏠 네, 필요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흥행. 정원호 구청장을 사실 좀 냉정한 얘기인데 일반인들은 잘 모릅니다. 인지도는 굉장히 떨어지죠. 그러니까 정원호라고 하면 처음에 정원호라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정원호? 실제로 네. 이재명 대통령이 그쵸? 트위터에도 네. 정원호라고 오타냈어요. 올렸다가 수정했어요. 못하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지 모르겠지만 정원호 이렇게 모르는 사람 많고 그래서 본인은 이제 정원호 구청장은 제가 추석 때 한번 만나봤는데 그 가서 성동에 가서 직접 불공격도 취재했었고 그때는 이제 본인을 그 시그니처에 대한 본인 스스로 그 약점을 알아요. 그래서 본인 설명할 때 가든 파이브, 정원 파이브 가든 파이브. 이렇게 아재 개그를 하시더라고요. 한참 생각했네. 그러니까 이미 이게 이제 실패한 상징이에요. 카더가든 뭐 이런 거구나. 정원 5. 정원 가든 파이브. 예. 근데 가든 파이브가 또 이제 잘된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게. 오세훈 시장의 아주 그냥 잘못한 사업 중에 하나가 그 가든 저는 파이브인데. 그래서 다른 걸로 하시라고 좀 조언 드렸습니다. 다른 걸로 좀 알아봐라. 다른 걸 좀 알아보셔야겠네요. 근데 이제 정원호 구청장이 인지도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어제 효과는 밀었다기보다는 이 대통령이 언급을 하면서 사람들이 정원호가 누구야? 그렇죠. 네, 그렇게 관심을 됩니다. 갖게 되죠. 관심을 그러니까 갖죠. 촉매제 정도. 예, 그렇죠. 뭐 그런 정도의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 출마하겠다는 분들이 몇 명입니까, 도합? 8명, 9명? 그 정도 네, 8-9명 네, 되죠. 거의 그 정도 한타스 되는데 수준인데. 예. 사실은 2파전처럼 될 것 같다고 아, 보여요. 그렇군요. 박주민 의원이랑 정원호 구청장이 나중에 네. 두 분이 붙을 거다라고 예. 좀 보이고 이게 그래서 이제
뭐 이재명 대통령이 정원호 구청장 언급하고 나니까 나경원 의원이 나서가지고 네. 나도 하고 싶어. 선거법. 나도 하고 싶어를 예. 외쳐 시전하셨죠. 예. 그래서 노골적인 노골적인 선거 개입 신호탄이다. 신호탄이다. 근데 선거 개입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거를 그냥 그 지금 사실은 갑자기 그 대설주의보가 서울에 첫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맞아요. 예 그때 누구죠? 그 손정희 회장 왔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서설이라는 표현 네, 이거 네. 통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그냥 그대로 서설이라고 예, 하더라고요. 서설이라고 통역을 하고 그리고 너무 많이 왔다. 근데 굉장히 분위기 좋았지만 사실은 그날 밤에 사고가 교통이 많이 났어요. 장난이 네, 아니었어요. 사고가 막 많았어요. 구중추돌 사고 나고 강변북로 그리고, 막 내려서 예, 걸어가고 그랬어요. 강변북로는 제가 알기로는 일부 구간은 통제된 걸로 맞아요.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오세훈 시장이 사실은 서울 전역을 그럴 때는 진짜 막 적극 행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성동구는 그런 게 없었다면서요? 그때 딱 그 페이스북에 올렸잖아요. 구청장이. 자, 우리 봐라. 우리 성동구 깨끗해. 거리를 봐라. 맞아요. 그 잘 예, 채워진 예. 제설이 잘 된 거리를 올리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중앙정부의 행정기관의 장인 대통령으로서 그 기초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잘했다라고 칭찬할 수 있는데 이거를 지방선거용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좀 과도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이게 저는 메시지가 그렇게 봐요. 있다고 보세요? 정치권에서는 지방선거가 지금 내년 6월인데 벌써부터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그렇게 바라보는 거죠, 사실은. 예, 그게 뭐 구정에서 구정을 잘하는 것에 대해서 뭐 홍보하고 칭찬하는 거에 대가 무슨 선거 개입이 되겠습니까? 네, 그게? 네. 뭐 김영선 좀 해주라 이 정도가 선거 개입이죠, 사실. 그렇죠. 그렇지. 네. 김영선 좀 해줘라. 이인선 그 선거 때 고생했는데 이거 좀 해주지. 그러니까요. 뭐 그런 이렇게. 게 선거 개입이지. 예, 그죠? 그렇습니다. 그 지난 11월 한 달 전 조사하고 그 다음에 여론조사 꽃에서 11월 24일에서 27일간 조사한 그 적합도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김민석 후보하고 그리고 박주민 후보가 상당히 앞서는 것 같아요. 우세하는데 김민석 후보는 출마 안 하기로 한 거죠. 네, 아니, 김민석 총리는 네, 후보랜다. 총리는, 예, 예. 출마를 안 하는 출마를 걸로. 안 하는 네. 걸로 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박주민 의원이 가장 최우선 선두에 달리고 있다. 인지도가 높으니까. 예. 그리고 여기에는 정원호 청장이 바로 그 후순위를 이루고 있네요. 그러니까 1위 지금 나온 것만 보면 그러니까 뭡니까 ARS하고 직접 전화 면접하고 차이는 있는데 전화 면접은 박주민 의원이 제일 앞서고 ARS는 김민석 총리가 앞서지만 뭐 0.5% 표차인 것 같고 그 뒤에 바로 이어서 정원호, 서영교, 박용진 그다음에 강훈식 뭐 이 전현희 요 순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끊임없이 그 질곡을 면치 못하고 있는 내란 전담 재판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어제 의총 분위기는 굉장히 이대로는 안 되고 위헌 소지를 최소화해서 가야 된다. 그렇죠. 일단은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1심 끝나고 항소심부터 한다는 건데 만약에 1심에서 선고가 법정형 최고형이 나오면 굳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할 필요 있냐? 무용론으로 갈 수도 있습니까?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1심에서 윤석열에 대해서 뭐 국민의 법의 상식에 부합된 형이 선고되고 네. 기타의 공범들에 대해서 그렇게 형이 선고된다면은 무용론 나올 수가 있죠. 그러게 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문제는 네. 지금 내란 재판부를 만들려고 하고 이렇게 토론하는 것 자체가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다. 네. 오히려 그 반대로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이걸 네.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어렵게 하는데 이것을 크게 보면은 유연성 시비, 현재 법률이 유연인지 여부가 문제 다뤄져야 되고 그리고 만약 유연의 소지가 없게 100% 만들 수 있는 것인지 네. 현실적으로.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기서 제가 이 취재 편의점에서 이 법이 유연이다 여부를 논하는 것 자체가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예. 어렵죠. 아니 그거는 헌재가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시청자들 또 들어보시고 예. 이해할 수도 있고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제 법률 상관할 때는 이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원이 아니라고 이제 이
생각이 드는데 네. 문제는 우리가 왜 이러한 내란 재판부 말이 쏟아져 나왔는지부터 살펴봐야 그렇죠. 돼요. 배경이. 예. 지금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해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내란 재판부가 말이 나온 우리가 거고. 나온 거고 예. 그러면 전국 대법관 뭐 대법관회의 조희대 대법원장 엊그제 했던 법관회의에서 자꾸 사법부 독립을 해친다. 사법부 신뢰를 해친다라고 앵무새처럼 네. 그 말만 반복하지 않고 대안을 내놔라 이것이죠. 아무 대안도 하지 않고 예. 이런 말만 하는 것 자체가 예. 과연 올바른 사법부 행태냐라는 예. 생각이 들고요. 예. 두 번째로는 예. 이 법을 예. 정말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 법률가 봤을 때 유연성 시비가 제로인 상태로 만든다 할지라도 네. 관련자들은 유언법률 심판 제청을 당연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겠죠. 이거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 이것이 무서워서 음. 유언법률 심판 신청을 하는 것이 예. 무서워서 예. 이것이 부담스러워서 예. 내란 재판부를 만들지 않는다면은 예. 이거 뭐 더 이상 논할 가치도 없는 것이죠. 우리들도. 음. 그리고 이걸 생각해야 돼요. 네. 제가 이 발언을 의청에서 했는데 네. 우리 의원들은 국회의원들은 우리 사회는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지금 가려고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예. 자, 여기에서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가? 내란 재판부가 도입됐을 때 우리에게 얻을 수 있는 가장 맥심 이익이 뭔지, 네. 그다음 내란 재판부가 도입돼 우리에게 잃어버릴 게 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대 맥심은 뭐죠? 공정한 재판, 신속한 재판, 네. 국민의 뜻에 부합된 내란 재판을 함으로써 예. 이 땅에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가치죠. 네. 그럼 우리가 잃어버릴 건 뭐가 있습니까? 헌재에서 유언으로 법률이 내란 재판법이 유언으로 판결이 나온 거죠. 예. 이게 최대로 최악의 상황. 최악의 경우죠. 예.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네.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최악의 경우는 그렇게 돼요. 그래도 우리가 잃을 게 뭡니까? 잃을게요. 위헌 법률 판결이 났을 위헌 때. 났다. 예. 그러면은 그 재판이 다 그 무효가 자, 되는 거 그럼 아닙니까? 첫째는 예. 자 내란 재판의 유언이야. 예. 이게 최악의 상황이죠. 예, 이게 그러면- 무서워서 지금 두려워서 두려운데 네. 이게 됐을 때 과연 현실적으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 걸 상정해 보자. 첫째, 윤석열이 거리를 활보한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내란 유언 법률 심판 끝날 때까지는 재판이 중지돼요. 네. 구속 기간도 삼입이 안 됩니다. 예. 교도 그대로 있어야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재판이 내란 재판부가 했던 재판 자체가 무효가 돼. 그렇죠. 재판 자체가 무효가 되죠. 윤석열에 대한 공소 사실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럼 그대로 남아요. 공소 사실은 그대로. 그대로 있다. 남고 다시 일반 법원이 재배당해서 재판하면 됩니다. 근데 대단히 자, 복잡한. 복잡하죠. 예. 복잡해. 예. 이게 윤석열이 석방에 대해서 해박하다. 예. 내란 재판부가 재판하는 게 완전 무효가 된 것이 아니다. 네. 무효가 될 뿐이고 일반 법원이 다시 재판하면 된다. 네. 그 공소 사실이 없어진 게 아니다라는 네. 것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죠?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죠. 이건 부인할 수 없어요. 그렇죠. 언제 뭐 기한이 없으니까요. 예,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럼 재판의 이 상황에서 재판의 신속성을 택할 것인가, 재판의 엄정하고 공정한 재판을 택할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겁니다. 아, 예. 저는 이 공정성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신속성보다. 예. 뭐 지금 이 상황에서 가면 재판이 신속하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이익을 비교해서 선택해야 되는데 네. 저는 결론적 말씀드리면은 내란 재판부가 도입돼야 된다. 근데 전 제 그 생각이에요. 예. 이게 내란 재판부가 도입되지 않으면 이 재판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이 못 될 것이다. 왜? 못될 것이다. 지규현이 하는 걸 보면 그게 입증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1심이 일단은 누구죠? 저기 이진관 판사가 예. 하는 그 재판은 1월에 선고가 예정되어 있고 지규현 판사도 늦어도 2월 안에는 한다는 거니까요. 그러면 1심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항소심부터 내란 전담 재판부를 구성하자라는 게 어제 의총 과정에서도 나왔다.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네. 이거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예. 지금 법안에는 1심 재판도 강제로 내란 재판 사건을 보내는 규정이 아닙니다. 네. 그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 자유래요. 예, 예. 이게 주기현이가 내란 재판부가 설치됐다고 해서 꼭 안 보내면 그만입니다. 네. 넌 내가 해야 되겠어. 하면 그만이에요. 예. 그리고
한덕수도 있어서도 예. 이종범 아니 나는 다 끝나서 내가 선고하면 돼. 그럼 그만이에요. 예. 그래서 이것이 강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네. 그러면 한덕수 종결했죠. 네. 그다음에 윤석열 거의 종결하죠. 예. 김건희 놓고 선고되죠. 예. 이런 사건들 2심 재판부에서 선고를 하겠죠. 예. 예. 본인들이 다 심리 종결했는데 뭘로 내란 재판부 보내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 내란 재판부에서 재판의 사건은 2심 사건만 가는 것입니다. 예,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보면은 예. 아,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렇죠.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항소심부터 적용될 적용되죠. 수밖에 없다. 없다. 예, 1심 재판부가 예. 재량인데 예. 판사가 자존감이 있지. 예. 내가 재판 다 해놨는데 선고만 나왔던데 내란 재판을 보낸다? 그러진 그럼 않을 무죄가 것이다.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예. 없어요. 그리고 1심 재판부에서는 지기현 판사는 하도 이상한 일을 이 많이 지경은 해가지고. 보낼 수도 있죠. 예. 보낼 수도 있고 예. 1심 재판부 판사들은 예. 지금 자기가 1심에서 선고를 하게 되면은 유언 심판 법률 심판 신청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어. 왜 그 법률에서 재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거 아무 문제가 안 돼. 현실적으로는 지금 재판되고 있는 사건들은 대부분이 항소심에서 할 것이다. 다만 1심부터 된 사건은 예. 재판부가 배당이 안 된 사건은 2심부터 갈 것이다 예. 생각이 들죠. 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그 항소심부터는 집중심리 전담부, 예, 집중심리 재판부를 별도로 구성해서 사실상 내란 전담의 그 이 성격을 갖는 그런 재판부를 구성해서 하겠다라는 입장을 지난 국회 법사위 출석해서 밝힌 예. 바가 있는데요. 그럼 이걸로 가름해도 되는 거 아니냐? 자, 그럼 여기서 예. 지금 내란 재판부 설치법이 우리가 가사 100번에 통과 안 된다 하더라도 네.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법원 행정처에서 집중 심리를 하겠다는 말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럼 네. 그 전에 이 말이 나왔습니까? 그 그렇죠. 전에는 모르서 했지 않습니까? 모르서 했죠. 우리는 몰라. 예, 예. 그냥 지경이 잘하고 있어. 예. 저희들 대법원장이 그냥 어떻게 보면 방치해버린 거 아닙니까? 옛날 노태우 전두환 어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네네. 대법원장이 진짜 우수한 판사들을 보내고 신속하게 사건을 끝냈는데 네. 현재 저희들 대법원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고 예. 지금 우리가 내란 재판부를 만든다 하니까 이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네. 지금 법원 행정처 집중 심리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자 이 대목이 있어서 제가 불만스러운 점은 그렇지 않은 것보다는 진일보 했죠. 집중 심리를 해요. 네. 집중 심리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판사의 인식이 중요한 것이지 내란에 대한 네. 집중 심리 해가지고 그래 그 집중 심리 맡길 테니까 당신들 알아서 했을 때 지경 같은 판사들이 가서 집중 심리 뭐 할 겁니까? 국민들 혈압만 더 올라가지고. 예. 그러니까 어제만 하더라도 이것은 두 가지 생각이 돼요. 예. 시스템적으로 예. 이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틀도 예. 중요하고 그 틀 안에서 이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들이 역사적 인식, 이 재판의 중요성, 신뢰성, 공정성을 갖춘 판사가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 근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추천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건데 여튼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판사를 보내면 임의로 보내야 되는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선택해서 당신이 내란 그렇죠. 전담으로 가라 이렇게 할 법원 수는 없지 않습니까? 행정처에서 말할 때 집중 심리를 한다면은 거기에 판사는 이제 자기들이 예, 하겠죠. 예. 그럼 그 판사가 어차피 조의대 승인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조의대가 가서 막 그냥 직영과 반대로 예. 이진공항 같이 할 사람을 오케이 해줄까요? 나는 가능성이 적다고 보는데 근데 내란 재판부를 설치해서 9명의 추천위원이 2배수 추천을 한다면은 최종 그것도 경우 수가 적어지는 것이지. 둘 중에 한 사람을 둘 선택. 중에 하나 선택되는데 예. 지금 그것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조배 결정하는 대법원이 거죠. 임명하죠. 예. 그러나 법원은 내부원 집중 심리제에서 하는 예. 판사 임명은 조의대 온 입김이 맞은 사람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나 추천위에 선 사람 후보자는 그 경우 수가 조의대 입김이 맞는 경우 수가 적어지겠죠. 아, 예. 우리는 뭐 그걸 아. 기대한다. 그것이 공정성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예. 물론 9명의 추천위원이 네. 판사 아닌 사람 추천하는 게 아닙니다. 현직 판사만 추천해요. 네, 네, 네. 현직 판사만. 그래서 네. 저는 근본적 위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제 또 법원장 회의에서 판사들이 전부 다 법원장 회의가 아니죠. 전국 법관, 법관회의. 예, 예. 법관회의에서도 위원이다. 법 왜곡죄와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 다
위헌이다라는 당연히 그렇게 입장을 이야기하겠죠.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 결국에 이 그 주도권을 국회가 쥐고 있는 게 아니라 사법부가 쥐고 있어서 다 위헌 자, 해버리면 보십시오. 재판 유언 소지는 예. 헌재에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헌재가 예. 헌재에서 판단하는 것이고 사법부에 속한 법관들이 그럼 유언이 아니라고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법관들이 유언이 아니라고 기대한 것 자체가 넌센스지. 예. 저 사람들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저런 말을 하기 전에 왜 이런 사태가 온 것인지를 반성하고 거기다 대안을 제시해 줘야죠. 자,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 소년범 논란으로 네. 지금 배우에서 은퇴 선언한 조진웅 씨 이걸 가지고 이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했어요. 그러면서 대통령에게 문제 없는 것으로 취급되는 게 연예계는 은퇴 사유가 되고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거 좀 나눠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조진웅 배우의 그 그러니까 과거 학교 다닐 때 잘못한 행동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고 은퇴하겠다. 연예계 은퇴 선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 이 조진웅 배우 관련돼서 예. 한 3일 정도 엄청 뜨거운 이 논쟁이 있고 또 특히나 정치권에서까지도 소환이 돼가지고 엄청 이렇게 좀 공방을 하고 있는데 저는 조진웅 씨 관련된 내용만 제가 한정해서 보자면 그 소년범으로는 사실 전가가 남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전가가 남지 않는데 그 네. 부분에 대한 것이 그럼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취재가 돼서 지금 이 부분이 보도가 되고 또 이게 굉장히 오래전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년법이라는 것이 30년 전. 이게 이제 30년 사실은 그 형벌의 위하적 차원보다도 이제 교화, 이 네. 교화의 측면으로 이제 소년법은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뭐 그 제가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다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네. 어쨌든 그 소년법상의 처벌받는 내용이 세상 앞에 드러난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그 과정에서 있었던 어떤 뭐 정보 취득에 있어서의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런 것들 네, 저는 네. 당연히 비판받아야 된다고 저는 보고 예. 동시에 저는 공인의 책임성도 저는 강조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당시에 소년범으로서 피해자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네. 그때 당시에 피해 보신 분들은 우리가 지금 이름도 모르고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어디서 어떻게 살고 계신지도 우리 사실 관심이 많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이게 무슨 일도 양단식의 누구 말이 무조건 맞고 누구만이 무조건 맞다라고 저는 양자택일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네. 소년범으로서 처벌받은 내용이 어떻게 그럼 세상 앞에 튀어나와가지고 한 배우를 은퇴시킬 정도로까지 예. 한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문제성이 분명히 있고요. 예. 동시에 그때 당시에 피해자들 입장에서 본다면은 조진웅 배우의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이 상당히 뭐 불편하거나 여러 가지 또 피해를 또 입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양자 사이에서 어떤 중심과 이 균형점을 찾을 것이냐 이렇게 논의를 해야지 어느 한 면만 탁 떼가지고 무조건 그 가치만 네. 100% 존재한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논란이 좀 흘러가는 부분은 저는 조금은 우리가 좀 균형 있게 이 사안은 바라봐야 될 거 아니냐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논의가 대단히 여러 결로 중첩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제가 오늘도 한 법원에 계신 분이 올린 글의 기사를 봤는데 소년범이라는 건 완전 어른이랑 차원을 달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네. 이제 미성년이기 때문에 선고를 예. 받을 때도 수감을 할 때도 단기 명령, 장기 명령 이렇게 해요. 어. 왜냐하면 이걸 변주를 되게 많이 줘요. 얘는 계도돼야 될 그래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아야 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아마 추정하기로는 해당 그 매체도 이 정가 관련한 뭔가 공식적인 그런 기록을 확보해서 쓸 수는 없었을 겁니다. 이건 거의 김경호 불가능에 변호사가 가까웠거든요. 디스패치 기자가 소년법 70조를 위반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그렇죠. 부분이죠. 사건 내용은 재판이나 군사상으로만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금지된 정보를 빼냈다면 이것은 법치주의를 조롱한 거다. 클릭수를 위해서 용인된다면 교정 시스템이 붕괴한 거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확보는 거의 불가능에 예. 가까워요. 저희 실무하더라도 소년범은요 재판 기록이라고 써 있기 그럼 이거 때문에 누가 줬을까요? 그러니까 당사자들 그 제보자가 사건과 있겠죠. 관련한 사람들을 취재했던 걸로 보여요. 아. 이 기록은 기자가 뺄 수가 있는 기록이 기록이 아닙니다. 아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재판할 때도 소년범 기록은 예. 언제만 확인 가능하냐면 이제 성인이 돼서도 범죄를 저질렀을 때 아. 과거에 이런 이제 행적이 있었다라고 있었다. 제한적으로 이제 변호인 정도가 볼 수 있는 판사는 또 봐야 되고 그걸 제외하고는 거의 불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청소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재사회화와 교화가 돼야 되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건 정가라고 분류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면 30년 전에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파묘 비슷하게 해가지고 네. 이걸 왜 또 서울대 그 한인섭 명예교수도 네.
잘못된 이 선택이었다고 조진웅 배우한테. 근데 이거 개인의 어떤 그걸 예. 가리자는 게 아니라 소년범이 상당히 많아요. 예. 저희가 그래서 여변에서 지원 가고 이러면 애들이 학교처럼 거기 다니고 이래요. 그 저기 정성호 장관도 갔다 왔잖아요. 아, 예. 너희들 여기 있다고 해서 맞아요. 너무 그렇지 마. 훌륭한 사람 될 수 있어. 맞아요. 장발장 봐봐. 네.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야. 뭐 희망을 잃지 말고 네. 열심히 공부해서 될 수 있어. 이렇게 희망을 심어주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털어놨던 되게 유명 작곡가도 있었고 이게 하나의 본인들한테는 설레가 되고 길라잡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낙인 받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럼요. 평생을. 예. 그건 맞지 않는데 다만 이제 일부에서 불편한 시각을 가지신 분들은 이게 피해자가 있는 범죄 아니냐. 그러면 이제 대단히 정의로운 부분으로 이제 자리매김하는 배우가 됐다 보니까 피해자한테는 그게 이제 고통이지 않겠냐는 말씀 주시는 부분도 전 이해는 되는데 저는 큰 틀에서는 이거를 사람의 누구나 잘못은 하고 살아요. 20-30년 막 이 부분에 대해서 너는 매장돼야 돼. 넌 사회 활동을 하면 안 돼. 이거는 저는 최소한 건강한 사회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이게 원칙과 예외를 혼동하면 안 되고 원칙과 구체적인 사례를 또 뒤섞어서 맞아요.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년범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가져야 될 따뜻한 시선, 그건 당연히 우리가 더 키워나가야 될 부분인 거고 동시에 어떤 아이가 나중에 성공을 해서 어떤 대중적인 사랑을 받거나 공적인 역할을 또 수행하는데 거기서 또 피해자들이 받을 고통도 우리가 외면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일도 양단식으로 하는 게 이거는 원칙을 가지고 논의하는 거니까 좀 불가능하다는 거고 또 하나는 조진웅 배우가 그래서 책임을 통감하고 은퇴를 선언했는데 그걸 가지고 이런 이준석 같은 반정치꾼들이 네. 이재명 대통령까지 끌고 들어와가지고 이 정가 논란을 벌이는 것 자체가 이런 걸 비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조진웅 배우의 은퇴를 통해서 아까 제가 강조드린 그 피해자들에 대한 강조 부분 네. 그것도 어느 정도는 뭐 피해자들 입장에서도 그동안에 뭐 고통을 겪으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사회가 못 살펴본 건 좀 죄송한 마음이지만 어찌됐든 본인이 책임지고 은퇴를 한다는 선언까지 한 마당에 이걸 가지고서 더 2차, 3차로 조진웅 배우를 때릴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조금 더 우리가 균형 있게 바라봐야 되고 어느 한 가치도 소홀히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때리게 하고 조진웅 배우가 은퇴 선언까지 했는데도 물고 늘어져서 정치화하려는 이런 의도, 이건 명백한 현실의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걸 지금 비판하고 우리 사회가 이 공론장에서 퇴출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정치적으로 위중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연예인 사건이 많이 터지죠. 오늘 아침에 이제 뉴스공장의 김어준 공장장도 그 얘기를 하던데, 저도 특이하게 봤습니다. 유례 없이 뭐 박나래 씨 사건, 조진웅 배우 사건 이런 게 막 줄줄이 터져가지고. 다른 연예인들도 또 나오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12.3 비상계엄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 역사적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보고 사실은 굉장히 많은 기획 보도들이 쏟아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매체들이 해야 될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점 이탈, 논점 이탈의 과정에 우리 언론이 기여하고 있다면 그거는 좀 스스로 반성하고 되돌아볼 일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